안녕하세요. 시와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독자분들의 시를 피드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루어 볼 시는 세 분의 시인데요. 그런데 한 분께서는 시를 여러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경우는 시를 받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다루어 볼 이야기가 한 주제로 공통되기 때문에 세 편의 시를 한 번에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의 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를 갉아먹는 악어새의 뻐드렁니. 12시를 가리키는 초침 소리는 딸깍. 오늘이 되어서야 돌아볼 이유가 생긴 나의 어제는 잊히지 못해 기억되는 나름 불쌍한 놈. 어디 가서 말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나의 어제는 오늘을 사는 나의 빼지 못할 뻐드렁니. 나는 그래서 악어가 될란다. 가만히 누워 하루를 견뎌내면 그의 뻐드렁니 따위 악어새에게 자연히 먹히어 사라지는 나도 그런 악어가 되어 보았다. 꿈뻑꿈뻑 어제를 잊으니 좋구나.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의 골치 아픈 뻐드렁니. 새로움의 기쁨은 잊은 지 오래. 잊혀질 삶에 결속된 내가 마냥 숨만 쉬어가네. 그러다 문득 바라본 내 어제를 두고 피땀 흘려 쪼아대는 저 악어새의 뻐드렁니. 저 조그만 녀석은 어제를 기억한다. 내가 잊어버린, 지워버린 어제도, 속상해 터져버린 울음도, 수놓일 내일에 대한 기쁨도, 내가 놓쳐버린 인생의 즐거움을. 저 녀석은 그렇게 내일을 기약한다. 나는 악어새가 될란다. 어제를 먹어치우는, 그렇게 어제를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을 아파하고 견뎌내고 또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악어새가 되어서 내일을 살아가련다. 네, 고등학생분께서 보내주신 시였는데요. 일단은 정리되지 못한 어제에서 도망가기보다도 이제 스스로 어제를 정리하면서 오늘을 맞아 다시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지향을 나타내는 시로 보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에서 찾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미지의 활용이 나름 참신하고 선명해서 또 인상적이고 또 재미있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녀는 특히 좋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잘 담겨 있고 또 대비도 잘 이루었으면서 악어와 악어새의 그 관계에서요. 그리고 성숙한 관점도 담겨 있는 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시상을 담아내는 이 시의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 틀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에서 팩트라는 것은 중요할까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팩트보다는 트루를 더 중시하기는 하지만 이 사실관계를 잘못 활용할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에도 어긋남이 생길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팩트를 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팩트를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써서 진실을 향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를 할 경우 시가 설득력을 조금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는 보통 공생관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 둘에는 그러한 알려진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어새의 경우도 굳이 악어의 이빨에 있는 어떤 그런 살점이나 찌꺼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게 벌레나 씨앗을 먹으며 사는 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악어의 경우도 이빨에 앉아있는 악어새를 굳이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악어의 경우 이빨을 정리해줄 그러한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악어의 경우는 이빨이 빠졌다가 났다가를 수시로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치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인 거죠. 이 잘못된 속설의 발원지는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속설을 이용하는 정도면 그래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사실관계를 활용할 때는 이 사실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진실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인데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공생이 아니란 것을 알아버린 상황에서 또한 악어새가 굳이 악어의 이빨에 앉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이 진실의 단서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가 가진 구조는 설득력을 조금 잃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 정도는 이제 넘어간다고 했을 때도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뻐드렁니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뻐드렁니는 이제 밖으로 뻗어있는 앞니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나의 빼지 못할 뻐드렁니,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의 골치 아픈 뻐드렁니, 이러한 표현들을 쓴 것을 보면 혹시 덧니랑 헷갈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덧니라고 할지라도 악어새의 이미지에 이러한 이빨이 있다는 것, 새에게 이빨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게 자연스러운가 그러한 의문도 갖게 됩니다. 새가 무언가를 갉아먹는다라는 말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물론 이 시에서 의도하는 의미의 맥락을 보면 쪼아먹는다라는 말보다는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용된 어휘들이 가진 이미지를 참고하면서 감상을 해보면 조금 자의적으로 단어들을 사용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목의 의도와 이 마지막 연에서 느껴지는 시의 의도를 보았을 때도 악어새는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를 먹어치운다는 행위는 이제 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소화시킨다는 의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왜 어제를 갉아먹는 악어새의 뻐드렁니일까?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어가 가진 의미를 잘 헤아려 보지 못하고 조금 기분에 따라 또 고민을 조금 적게 하고 바로 의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긴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3년과 4년의 전개에서도 이 이어짐이 약간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악어가 될란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연의 마지막에서 악어가 되어 보았다 라고 하는 진술이 조금은 이제 급진적이기도 하고 무언가가 생략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차원에서 조금 어색함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이 행을 여기에 다시 반복만 해주어도 사실 어색함 없이 의도는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팩트를 잘 체크하는 습관도
시의 전개의 틀을 구성하는 데는 조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어 하나, 어휘 하나하나가 가진 이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자기의 느낌대로 마구 사용할 경우 어긋남이나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이 약간은 설명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을 조금 짚어드리고요. 또 자잘한 부분이지만 이런 나름 불쌍한 놈이라고 할 때 나름이라는 단어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이런 정도에서 고려해 보시고 또 시를 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의 시 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따뜻한 등. 오래도록 함께하려 할수록 오히려 너는 날 차갑게 대하는구나. 너는 한없이 쌀쌀 맞구나. 너는 이토록 냉정하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너의 뒷모습을 돌아가 보았을 때 그제서야 너는 따뜻하다는 걸 깨닫는다. 오래도록 함께하려고 나를 위했던 것이었구나. 네, 일단 이분의 경우는 본인의 시의 의도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시만 읽어보았을 때보다도 이제 의도를 보니까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더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의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글체는 냉장고였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헤아려 보면 냉장고와 음식이 그 관계에 있어서 냉장고가 음식을 차갑게 대할수록 음식은 더 오래 보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관계는 그 냉장고가 차가울수록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쌀쌀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냉장고가 그 내부가 차가울 수 있는 이유는 그 냉매 작용상 냉장고 뒤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차갑게 대했던 것은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기반을 둔 행위였지 차갑고 냉정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시가 더 시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이 글재가 더 시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의도에 적어주신 부분이 더 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 자체만 보면 사실 너무 추상적입니다. 작자 본인 외에는 그 이미지나 취지를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추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는 감상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사실을 없는 것까지 추정해서 의미를 맞추도록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선 시 자체만 다시 보자면 제목은 따뜻한 등입니다. 그리고 너라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등장을 하고 그 너에게는 뒷모습이 있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함께 하려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전달할 맥락이 있다면 여기서 아주 극소의 부분만 전달이 되어 있어서 전후 맥락도 빠져 있고 이미지를 연상하기에는 단서도 모자라고 단순한 감상, 조각 감상에 그칠 만큼 너무 파편적으로 쓰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령 이 제목을 차라리 냉장고라고 했으면은 이것을 읽는 사람이 냉장고에 은유가 된 이러한 말들이구나 라는 것을 헤아리고 이러한 특성을 다시 다른 대상에게 부여해보는 그런 연상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미 본인이 헤아려버린 특성, 그것을 해석한 채로 따뜻한 등이라고 해놓은 상황에서 무엇이 차갑고 무엇이 따뜻한지 이러한 이미지를 발견할 근거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냉장고의 이 특성을 차라리 비추어 준 게 더 감동적이지 이렇게 이미 다 헤아린 상황에서
전달만 해주는 것이 감동적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흔히 착각하기 쉬운 점 중에 하나가 작자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독자와 같지 않다는 것을 간혹 까먹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부분의 시가 어떤 뮤지컬 장면의 가사였다면 그 주인공이, 인물이 냉장고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이 가사 자체는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면을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도 헤아릴 수 있고 이 냉장고의 특성이 자연적으로, 시각적으로 헤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는 오직 글만으로 전달을 하고 이 글 전체가 무대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맥락이 생략된 글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고 감상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는 원래 모호한 것 아니냐, 해석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일부러 감춰서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섬세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수적인 것이 빠져서 생기는 모호함이 시가 가진 모호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냥 생략을 한 모호함이라서 오히려 좋은 감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조금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근데 이 분께서 조금 엄격한 피드백을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좀 가림없이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두 번째 시의 경우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제목이 다짐, 먹고 싶은 배달 메뉴판 자석을 냉장고에 던지고 근데 이건 잘 붓고 그런데 그만두고 싶은 사직서는 이제 던지겠지 하고 서랍에 넣어두는데 꾸깃꾸깃 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글만 보면은 약간 뭔가가 좀 파편적이고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제목도 조금 잘못되어 있지요. 그런데 의도를 보면은 역시나 뭔가가 헤아려지고 그 마음을 알겠어서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령 메뉴판 같은 경우는 그냥 손쉽게 막 던질 수 있지만 이 직장인들이 입고 다니는 사직서라는 것은 이렇게 메뉴판 던지듯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 시의 경우는 이제 논리적인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대비를 하는 것은 이제 던진다와 던진다를 대비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던진다와 넣어둔다를 대비를 하려는 것인지가 약간은 혼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도상으로는 던진다와 던진다에서 하나는 잘 던져지고 하나는 잘 안 던져지는 것으로 맞춰줘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던지겠지 하고 넣어둔다로 해서 넣어두는 것과 던지는 것을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원래 의도했던 그 틀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직서를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던지는 것은 어려운 게 납득이 되지만 서랍에 꾸깃꾸깃 잘 안 들어가는 게 이러한 장면이 이해가 되는지는 조금 의문인데요. 서랍 안에 사직서를 넣는 것 자체는 구겨질 일이 없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을 때 오히려 구겨지지 이 서랍장 안에는 그냥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서랍에 있는 것을 주머니에 넣는 과정이 망설여지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죠. 그래서 대비를 이루기는 잘 의도했지만 그 짝이 안 맞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 작품 전쟁과 시계를 걸기 위해 벽에 못을 박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에게 총을 쏘았고 지나가는 시간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멈춰있는 움푹 파인 상처를 보았다.
이것도 역시 이 의도를 보면 감동을 느끼고 시 자체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추상적인 느낌밖에 받지 못합니다. 글을 보내주신 분은 시적 감수성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못을 박을 때 그 망치로 두들기는 그 순간의 이미지가 총을 쏘는 것과 겹쳐졌고, 거기서 이 행위의 특성을, 공통성을 고민해보고 거기서 발견한 의미로 시를 쓴 것인데요. 이러한 취지나 의도는 역시 좋은데 논리적인 바탕이 전제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가 설득력을 갖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일단 이 시 자체만 보면은 어떻게 못을 박는 일과 총을 쏘는 일이 같을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의도를 보면은 그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시인 본인의 상식에서는 못과 총만으로도 이 관계가 연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 가치관, 또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갖는 관점이 시인에게 상식적이라 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도 상식적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시인이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다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게 하는 사람이 시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감지가 되도록 글을 구성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시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를 볼 때 못을 박았고 총을 쏘았다, 이것이 공통될 수 있는 한 맥락에서 엮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구체적이고 또렷한 이미지로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 거죠.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시인의 본인의 메모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발견은 있지만 그 발견에서 헤아려지는 어떤 맥락이나 그 진실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일단 이분은 감수성은 좋으십니다. 사물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섬세한 생각을 할 줄 아는 감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넣어야 할 부분을 빠뜨리고 오히려 파편화된 글로 만들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를 대단하게 맞춘다, 글을 쓴다라는 생각보다 이 의도를 잘 전달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글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분이 보내주신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의 사랑. 시린 겨울바람에 손이 바싹 마른다. 모든 걸 꿋꿋이 버티던 손등은 냉기바람에 바래졌다. 터버린 손등 안으로 촉촉한 손바닥이 느껴진다. 손등의 무한적인 희생 아래 고운 속살 유지하는 손바닥은 손등 고마운 줄 알까? 손등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 나의 어머니는 나의 손등이었고 나는 손바닥이었다. 이제는 내가 그 손등 감싸 주리라.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를 잘 헤아려서 어머니와 나의 관계로 확장시켜 나간 시로 따뜻한 성찰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주제가 분명하고 은유의 과장이 없어서 간결하고 진술한 표현이 장점으로 나타나는 시인데요. 마지막 연에서 느껴지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 변화가 인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의 경우는 이미 하나의 완성된 시이고 간결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막 지적을 할 부분이 있는 시는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만큼만 과장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 모자라거나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느끼게 되지 않는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시라고 해서 아쉬운 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조금 자잘한 부분부터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손등은 냉기바람에 바래졌다 라고 써 있는데요. 냉기바람이라는 어휘의 조합도 약간은 어색하지 않나 싶으면서도 또 이 바람에 바래졌다 라는 말이 손등이 바래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에서도 이미지상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게 합니다. 의도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손등이 바래진다. 근데 냉기 바람에 바래진다. 또 바람에 바래진다도 아니고 냉기에 바래진다도 아니고 냉기 바람이라는 단어. 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섬세한 부분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1년의 3행의 경우도 위치가 조금 적절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1년을 이 두 행으로 마치고 2년을 이 세 행으로 이룬다면 의미가 묶음이 더 짝을 잘 맞추게 되기는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을 둘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2년에 해당해야 맞는 맥락의 행이 위로 이동이 된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의미나 의도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손이 마른다, 바래졌다, 촉촉한 손바닥이 느껴진다. 이 첫 연이 개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행의 처리는 약간의 역접이나 반전의 의미로 제시를 해줬으면 좀 더 무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 행이 모두 동등한 입장의 진술 방식을 쓰고 있어서 나열로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의도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격이 다른 삼행을 가령 터버린 손등 안으로 손바닥은 촉촉하다 이런 식으로 어순을 변경하고 이 대신에 은을 사용해주고 하면은 역접의 의미를 통해서 단순한 상황 전개나 개괄이 아니라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더 전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크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진다는 완결성이 높다는 느낌을 전달해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려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진실하고 좋은 관점, 또 좋은 마음이 투영된 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지적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등학생분도 나중에는 대학생이 되고 또 일반 사회 성인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보여줬던 시선보다 더 폭넓고 깊은 관점을 드러내 주어야 할 때가 나중에 생기겠지요. 이 시는 완결성이 높지만 그만큼 단편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 이 주제를 다룬다면 지금보다 여기에 할 말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주제라는 것인데요. 지금 애써 장편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관점이 더 성숙해지고 감각이 더 다채로워졌을 때에는 이 시를 좀 더 깊고 큰 시로 이렇게 이어나가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세 분께서 보내주신 시 같이 읽어보았고요. 소중한 시 공유해 주셔서 역시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여러 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 한 편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어떤 공모전이나 시험을 위해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시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숙제를 타인에게 떠넘기듯 보내주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분의 경우는 덧붙여 주신 말씀이 너무 진실하고 솔직해서 이렇게 세 편을 다 다루어 드렸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시만 여러 편을 마구 그냥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이 취지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